형법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재산범죄고 실제 어려워요. 실제 어려워요. 그래서 재산범죄는 재산범죄 기초 개념을 설명할 때 이제 민법상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배웁니다. 형법상 재산범죄만 웬만큼 잘하면 민법상 돌아가는 원리도 웬만큼 이해해요. 그 정도 알아야지. 사회생활하면서 뭐 부동산 거래 이 정도는 좀 알고, 자기가 집 사는데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유권이 언제 넘어오는지도 모르고 집 사면 그거 개념 없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뭐 눈탱이 치면, 눈탱이 당하면 이런 거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지만 부동산 한번 눈탱이 당하면 몇억 몇십억이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재산범죄는 설명할 때도 그 순서에 따라서 쫙 그 순서대로 쫙 설명해야 간신히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책이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돼 있어서 일단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대로 하되 책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풀어가려면 그렇게 풀어가야지 A를 모른 채 B를 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자, 재산범죄란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서 저질러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범죄를 여러 가지 8개인데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 손괴 8개 재산범죄인데 8개의 재산범죄를 여러 기준에 따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객체에 따라서 재물죄와 이익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재물죄와 이익죄. 재물의 개념은 곧 이어서 배울 건데 관리 가능성설이 지금 통설이지만 처음부터 그걸로 설명해 버리면 처음부터 혼란이 생겨. 원래 재물은 유체물입니다. 유체물이란 말 그대로 있을 유, 몸체, 어떤 형체가 있는 물건, 아주 더 쉽게 설명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체물로서 재물입니다. 자동차, 마이크, 시계, 책,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재물이에요. 아닌 건 나중에 추가해. 기본을 알아야 돼. 기본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유체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재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면 내가 이 학생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달에 1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다음 달 말에 4월 말에 내가 이 학생한테 받을 수 있는 돈 100만 원을 내가 누구한테, 이 학생한테 넘길 수도 있어. 내 대신 받아가지라고. 내 말 한마디에 이 학생은 어떤 이익을, 내 대신 이 학생한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몇십만 원짜리 이 돈 10만 원짜리 시계보다야 100만 원짜리 채권이, 이게 채권이거든. 훨 낫지. 그리고 이 이익은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이 학생한테 내 대신 돈 100만 원 받아가죠. 이 학생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이익이 생겼고, 혹시 이 학생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너한테 빌려준 100만 원 그냥 장학금으로 아니면 내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걸로 치자. 안 갚아도 좋다. 이 말 한마디에 바로 어떤 이익을 취한 거야? 갚아야 할 100만 원을 안 갚아도 되는 이익. 이게 바로 소극적 이익이거든. 이걸 소극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재산상 이익이라면 적극적 이익이건 소극적 이익은 묻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지. 빚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라는 뜻이 아니라 빚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물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고 재산상 이익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든가 빚이 줄어서 소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걸 재산상 이익이라고 해요. 이때 바로 재물에 대해서만 저질러질 수 있는 범죄가 있어요. 옛날엔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요즘엔 이제 워낙 기본이라서 잘 안 나와. 순수한 재물에 대해서만 저질러질 수 있는 범죄,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몇 번 나왔지만 절도,
자, 알다시피 절도가 뭐야?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건데, 들고 오는 건데, 개코나 손에 잡히고 뭐 보여야 들고 오지, 보여야 잡혀야. 안 잡히는 걸 어떻게 들고 와? 자, 내가 학생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다음 달에 받아낼 수 있는 권리, 그걸 이 학생이 훔쳐갈 수 있나? 못 훔치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훔쳐가? 단, 학생한테 내가 차용증을 받았다고 합시다. 100만 원짜리 차용증. 차용증은 재물일까 아닐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차용증 눈에 보여 안 보여? 손에 잡혀 안 잡혀? 잡히지? 차용증 재물이야.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훔쳐간 건 뭐 종이 쪼가리 차용증이지 내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훔쳐간 건 아닙니다. 차용증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훔쳐간 거지. 그래서 A가 B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고 B가 A한테 1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줬는데 B 명의로 쓰여진 이 1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갑이 훔칠 수 있다 없다? 있어. 차용증은 종이 쪼가리니까. 그러나 갑이 훔친 것은 차용증이라는 종이 쪼가리지 A가 B한테 받아낼 수 있는 100만 원이라는 권리는 못 훔친 겁니다. 이때 바로 갑은 절도죄는 성립되지만 뭐 차용증 절도이지 100만 원 권리 절도가 아니야. 권리는 처음부터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이때 갑이 훔친 차용증을 B한테 가져가서 네가 써준 차용증 여기 있어. 너 100만 원 내놔. 당신 누군데? 내가 A한테 부탁을 받고 당신한테 온 거야. A 지금 스웨덴에 갔어. 북미 대화, 우리 남북 대화 그 취재하러 가가지고 지금 없어. 전화 걸어봐. 없어. B가 전화 걸어더니 정말 전화를 안 받아. 정말인가? 그러면서 내가 A가 나한테 이걸 주면서 너한테 100만 원 받아가지고 A 예금 통장에 넣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어. 내놔. 그래서 B가 뭐 조금 의심스럽긴 했지만 뭐 전화도 안 받고 자기가 써준 차용증 맞으니까 100만 원을 갑한테 줬는데 개뿔 무슨 받아가지고 도망친 거지. 갑은 무슨 죄일까? 사기만 성립되나? 차용증 훔친 거 절도죄. 이거 절도죄와 사기죄의 무슨 경합? 실체적 경합. 2타 2피니까 이거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처음부터 B한테 사기를 치려고 훔쳤다면 경우에 따라서 상상적 경합이 될 수는 있는데 절도가 보통 사기의 수단이 된다는 건 조금 힘들어. 보통은 경합범이 되지. 그런데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야? 똑같은 종이 쪼가리인데 B가 A한테 써준 100만 원짜리 어음이나 수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수표 절도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안 됩니다. 그냥 절도죄만 성립돼. 왜? 많이 공부했네. 수표 안에는 차용증과는 달리 1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녹아 들어가 있어. 이런 부류의 종이 쪼가리를 유가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유가증권. 그래서 어음, 수표, 기차표, 어음, 수표, 기차 승차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가증권으로서 유가증권은 일반 종이 쪼가리와는 달리 그 안에 권리가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훔칠 때 권리까지 훔쳤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야. 이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고 이게 그 유명한 바로 뭐 기차 승차권 훔쳐가지고 발매 창구에 가서 승차권 X를 반환받은 자의 죄책 짓고도 아니면서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뭐 절도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안 되고 사기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이미 시험에 나왔던 기차표고, 기차표. 여기에 나왔던 게 바로 뭐야? 차용증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이 아닌 문서. 요게 전당표였던 겁니다. 전당표. 전당표는 유가증권 아니거든. 유가증권이 아니니 절도와 사기기가 되지만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절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안 되는 거야. 왜? 훔칠 때 이미 100만 원 권리도 훔쳤기 때문에 훔친 권리를 행사하는 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지.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이 유가증권의 성질을 알아야 이제 재권 판결이건 뭐건 이런 것들이 쫙 풀려나가는 거야. 자, 한편 소극적 이익, 적극적 이익 같은 이 이익에 대한 범죄가 뭐예요? 요게 배임죄 하나뿐이었는데 책에는 아직도 정정이 안 됐네. 이 책은 배임죄 말고 하나가 생겼어. 그게 뭐지? 순수한 이득죄 하나가 95년도에 생겼어요. 95년도는 벌써 20년 전의 일인가? 예. 근데 이 20년 전에 이 책 그대로잖아. 배임죄 하나만 거기 덜렁 있잖아. 더군다나 시험에는 대여섯 번 나온 범죄인데 뭐 컴퓨터 사기죄, 컴퓨터 등 사기죄. 컴퓨터 이용 사기죄. 요게 순수한 이득죄입니다. 재물죄가 될 수가 없어요. 순수한 이득죄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재물죄도 되고 이익죄도 되는, 둘 다가 다 되는 범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절도 아니죠. 강도, 사기, 공갈. 강도, 사기, 공갈. 이런 범죄들이 재물에 대한 강도, 사기, 공갈도 되고 재산상 이익에 대한 강도, 사기, 공갈도 돼요. 자, 왜냐하면 봅시다. A가 B가 끼고 있는 블루 다이아가 탐이 나서 그 블루 다이아 반지를 빼앗기 위해서 갑을 살해하고 다이아 반지를 빼앗아 도망갔습니다. 뭐요? 사람을 강도지, 강도. 그리고 사람까지 죽였으니 강도 살인인데 바로 이때 강도를 한 게 재물일까 재산상 이익일까?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손에 잡히니까 죽은 뒤에 끌려갔겠지. 이거 재물에 대한 강도 살인이고, 자, A가 채권자 C를 죽였는데 C는 A한테 이미 1억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A는 그 1억을 갚을 길이 없자 혼자 살고 있는, 이북에서 내려와서 처자식도 없고 혼자 살고 있는 C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C의 사망과 동시에 뭐요? 사람은 사망과 동시에 모든 공적인 권리는 소멸하고 사적인 권리는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로 넘어갑니다. 이때 A가 C를 살해함으로써 뭐? A와 C 외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A는 C한테 갚아야 할 돈 1억을 갚지 않아도 되는 뭐? 이익을 취한 겁니다. 이게 이익 강도 살인이 되는 거야. 똑같은 강도 살인인데 반지를 빼앗기 위해서 죽였다면 재물에 대한 강도 살인이고, 빚 1억을 갚기 싫어가지고 채권자를 죽였다면 이거 재산상 이익에 대한 강도 살인이야.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 이때 이 C가 혼자 살고 있고 또 뭐 상속인이 없고, 설사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인이 A와 C 사이에 채권의 존재를 전혀 모를 때만 강도 살인이고, 이 C한테 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이미 이 A와 C와의 관계도 다 알고 있고 이때 A가 C한테 써준 차용증까지 확보를 해서 채무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얘를 죽여도 그 1억은 얘한테 갚아야 되거든. 상속인한테 갚아야 되거든. 따라서 강도살인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죽이면 강도살인,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죽이면 뭐 죽여도 자기가 얘한테 갚아야 되니까 이건 그냥 살인만 되고 강도는 안 되는 거죠. 살인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강도죄는 재물에 대한 강도도 가능하고 재산상 이익에 대한 강도도 가능하며 사기와 공갈도 마찬가지야. 재물 이익 다 됩니다. 이것도 이제 옛날에 시험에 나와서 다음 중 뭐 재물죄가 아닌 것을 골라라. 절도, 횡령, 손괴, 장물 이런 범죄들이 재물죄입니다. 눈에 보여야 훔치고, 횡령은 또 뭔가 남이 맡긴 물건 보관하다가 안 돌려주고 인마이 포켓하는 거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안 돌려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면 갖고 있을 수도 없지. 손괴는 또 뭐야? 부숴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손에 잡혀야 부수지. 장물은 아예 물자가 들어가고 이게 재물죄라는 건 암기를 할 일이 아니라 재물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고 손에 잡혀야 훔치고 보관하고 부수고 뭐 팔아먹고 하는 거지. 장물죄, 장물 취득, 양도. 그리고 강도, 사기, 공갈은 재물죄와 이익죄가 다 된다는 거. 배임죄와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이건 순수한 이득죄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저 뒤에 가면 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많이 헷갈려 해요. 왜? 둘 다 믿음을 저버린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거든. 아주 물론 나중에 가서 지금은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주지만 모든 횡령과 배임이 이렇게 한 방에 다 해결이 잘 안 돼.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내공을 높여서 보기로 하고.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각 은행의 은행 직원 A가 친구 B, 은행 직원 A가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도저히 빵꾸가 났어. 하는 수 없이 은행 돈 700만 원을 몰래 퇴근할 때 가져가서 뭐 이걸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자, A는 횡령죄일까 배임죄일까? 아주 쉬워요. 자, 700만 원을 갖고 갔는데 700만 원 돈은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지? 손에 잡혀 안 잡혀? 잡히니까 갖고 나갔겠지. 이건 재물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 거고. 이에 비해서 갑은행 직원의 은행의 직원 A가 자기 친구 F가 찾아와서 담보는 없지만 네가 은행에 있을 때 한번 도와다오. 나 5천만 원만 신용대출 해주라. 담보대출은 죄 안 돼. 담보대출은 죄 안 되는데 신용대출 해주라. 그래서 신용대출 대상자도 아니지. 내가 지금 신용카드에서 한 천 몇백 정도는 내가 뭐라 그래? 카드론 뭐 이런 거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신용이 한 1200 정도 되는 거지. 그런데 그만큼 내 신용이 좋아서 1200인데 5천은 아니지. 5천은 진짜 웬만한 사람 아니면 5천은 안 되거든.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긁을 수 없고 개뿔이나 담보도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A가 은행 대출 5천만 원을 해줬다고 합시다. 역시 아예 5천만 원을 들고 가서 얘한테 빌려줬다면 이건 뭐야? 들고 나갈 때 이건 횡령이 되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다면 A 손에 들어온 건 없었고 단지 은행 명의로 F한테 대출해 준 거지. 이게 바로 배임이야. 만일 F가 사정이 어려서 돈을 못 갚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은행이 5천만 원 싸구리 손해를 보는 거야. 혹시 담보라도 잡았다면 돈 못 갚으면 내가 첫 시간에 얘기한 대로 뭐 소송 걸어서 경매 절차 밟으면 되지만 개뿔도 담보도 없이 신용대출해 주는 바람에 누가 엿먹게 돼서 은행이 5천만 원을 앉은 자리에서 손해를 보게 됐잖아요. 요게 배임이야. 요게 배임이에요. 하나만 더 들어볼까? 갑 회사의 대표이사 A가 아들놈이 사고를 쳐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요
7천만 원을 갖고 나가가지고 뭐 아들 사고 친 거 수습비로 소비해 버렸습니다. 무슨 죄야? 횡령이야. 돈 7천만 원을 갖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가 바로 뭐야? 횡령이야. 다스를 세우고 다스 회사에서 돈 수백억을 빼돌리고 뭐 이제 뭐 그 부인까지 법인카드로 얼마 5억을 썼다는. 카드 쓰는 건 그건 배임이야. 왜? 돈을 직접 준 거 아니니까. 돈을 뽑아서 직접 준 게 아니니까 이건 배임이 되는 겁니다. 한편 갑 회사의 대표이사 A가 자기 형, 사촌형 정도라고 합시다. 사촌 동생이 와서 나 형 회사에 납품 좀 하게 해줘. 그랬더니 지금까지 F로부터 납품받던 납품줄을 끊어버리고 이 B한테 납품을 받습니다. 근데 얘가 납품할 때는 1,000원에 개당 1,000원에 납품을 했는데 얘한테 일종의 특혜를 줘서 뭐 1,100원에 납품을 하게 합니다. 덕분에 10,000개를 납품하면 어떻게 돼? 얘한테 납품 받을 때는 회사 돈이 1,000만 원만 나가면 됐었지만 얘한테 납품 받으니까 1,100만 원이 나가네. 매달 1,1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을 해봐. 1년이면 얼마야? 1억 2천이 1억 2천 1,200만 원이 더 나간 거 아니냐고. 자, 바로 이때 마찬가지야. A가 1,100만 원을 들고 가서 얘를 줬다면 횡령이겠지만 얘한테 1,000원에 납품 받을 건 100원을 더 올려서 납품을 받았다면 그 손해는 누가 져야 되는 거야? 갑 회사가 지는 거지. 요게 배임이야. 그래서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은 횡령은 재물죄이고 배임은 이익죄이다. 요걸 정확하게 알면 횡령과 배임에 관한 90% 판례 정도는, 판례의 90%는 이걸로 다 분석이 가능해. 나머지 10%는 정말 민법상 내공이 굉장히 필요하죠. 갖고 있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좀 있지만 재물이냐 이익이냐 이거 한 방으로 횡령과 배임죄의 90%는 해결돼요. 90%는 그러니까 직접 물건에 손을 대면 횡령, 누구한테는 이익을 주고 누구한테는 손해를 주면 이건 배임이 되는 거예요. 요게 한편 영득의사에 따라서 영득죄와 회기죄가 있는데 영득죄는 말 그대로 그 물건을 영득, 아주 쉬운 말로 가질 생각을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영득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만 성립돼요. 불법 영득의 의사. 따라서 아무리 영득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영득죄는 안 됩니다. 자, A와 B가 학생인데 잠깐 필기할 게 필요해서 빨간색이 없는 거야.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B 책상 위에 있는 빨간 볼펜을 갖다가 사용하고 제자리에 놨습니다. 자, 요때 일단 B의 허락 없이 볼펜을 가져오는 게 일단은 뭐 절도지. 그런데 가져다가 자기가 가질 생각까지 있었다면 절도지만 가져서 잠시 사용했다가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가질 생각이 없었으니까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뭐 사용절도라고 그래요. 사용절도는 죄가 안 됩니다. 왜? 영득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회기죄는 손괴죄, 망가뜨리는 거죠. 가질 생각이 있었다면 안 망가뜨렸겠지. 이건 단순히 그냥 남의 볼펜을 부러뜨리고 남의 차를 발로 차고 해가지고 망가뜨리는 범죄야. 이건 영득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영득 의사가 있었다면 부수질 않았겠지. 그래서 반드시 영득죄가 성립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소위 사용절도로서 영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침해 방법에 따라 탈취와 편취. 그래서 이제 재산범죄가 어렵긴 하지만 재산범죄를 풀어가는 세 개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모든 재산범죄는 요 세 개로 99%가 해결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봤던 뭐 재물이냐 이익이냐.
그 인간이 손을 댄 게 재물이냐 이익이냐, 이게 첫째고, 둘째가 바로 뭐요? 침해 방법에 따라 탈취냐 편취냐, 탈취죄냐 편취죄냐. 탈취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빼앗는 거고, 편취죄는 상대방 의사에 기하여 말 그대로 편취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건 뺏어오거나 훔쳐오는 거고, 이건 뭐 속이거나 해서 주는 걸 받아오는 거야. 주는 걸 받아오는 게 편취야. 그래서 재물이냐 이익이냐, 탈취냐 편취냐, 마지막 하나가 소유와 점유가 누구냐. 요거 세 개 하면 재산범죄 99%를 이걸로 다 해결하는 거야. 재물이냐 이익이냐, 탈취냐 편취냐, 소유와 점유가 누구냐. 소유 점유가 누구냐. 요것만 밝혀내면 99% 재산범죄가 다 풀립니다. 그걸 밝혀내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 그래서 탈취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예를 들면 뭐 절도, 강도, 그리고 횡령, 이런 범죄들이 탈취고, 편취는 사기와 공갈 둘뿐입니다. 사기는 속아서 주고, 공갈은 폭행 협박을 당해서 줘. 빼앗기면 강도고, 폭행 협박을 해서 빼앗으면 강도고, 폭행 협박을 가해서 스스로 주게 만들면 공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갈로 사기로 편취하는 걸 요걸 사취, 공갈로 편취하는 걸 갈취라고 표현을 하고, 절도로 탈취하는 걸 절취, 강도로 탈취하는 걸 강취라고 표현합니다. 횡취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고, 요 절취, 강취, 요게 절도, 강도와 동의어입니다. 사기죄와 사취가 동의어고, 공갈죄와 갈취죄가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산범죄 필살기 첫째와 둘째는 배웠고, 그다음 뭐 소유와 점유. 이 소유는 민법상 가장 완벽한 물건으로서, 공식 명칭으로는 가장 완벽한 물건으로서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망라되어 있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형법을 배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주 알기 쉽게 그 물건의 임자, 더 쉽게 누구누구 거, 이걸 소유라고 하고, 점유는 뭐 그 물건에 대한 뭐 소지, 즉 누가 현재 보관하고 있느냐. 보통은 소유자가 점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바로 이게 내 거고, 내 소유고, 또 내 손목에 차여져 있으니까 내가 소지,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계를 내가 우리 학원 직원한테 시계를 안 차고 와서 빌려온 시계였다면 어떻게 되나? 소유자는 학원 직원이지만 점유자만 내가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뭐 이 시계를 내가 직원 몰래 갖고 나가서 점심시간에 팔아먹었다면 그게 무슨 죄야? 일반적인 범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저질러집니다. 그게 바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이런 범죄들이 전부 타인이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걸 탈취를 하거나 또는 편취, 갈취, 사취를 해서 편취,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탈취하거나 절강도로 탈취하거나 사기 공갈로 편취하는데, 바로 타인 소유의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이걸 소비하면 바로 횡령이 되는 거야.
횡령. 요게 바로 횡령죄입니다. 횡령죄야. 따라서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계에 대해서 자, 학원 직원한테 빌려온 시계입니다. 이 시계에 대해서 횡령죄를 저지를 수 있는 놈은 나뿐이야. 나만이 점유자니까.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학생이 몰래 이 시계를 훔쳐갔다면 학생은 무슨 죄겠어? 학생은 절도야. 왜? 소유자도 타인이고 점유자도 타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소비하면 횡령이지만 학생이 가져가면 절도라고. 학생 입장에서 둘 다 소유 점유가 타인이기 때문에. 반대도 있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만일 우리 학원 직원이 이걸 몰래 훔쳐가면 무슨 죄겠어? 우리 학원 직원이 소유자인데 절도가 되려면 소유도 타인이어야 되는데 학원 직원은 이 시계의 원래 임차야. 원래 임자가 자기 시계 가져가는데 절도가 될 수는 없고 이때 성립되는 게 그 유명한 바로 뭐? 한번 이거 설명한 적 있지 않나? 자기 소유물의 절도에 해당되는 범죄. 자기 소유물을 훔쳐오는 범죄.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야.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생각했다간 이건 머릿속에 완전히 뭐 토네이도가 일어 다 엉망진창이 된다고. 권리행사 방해죄야. 그래서 내가 권리행사 방해죄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가 아니라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점유라는 건 다 뭐 재물이어야 가능합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라면 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점유를 해. 그런데 자기 소유물이고 자기 점유물인데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뭐 재물죄라면 안 되지. 재물죄라면 안 되는데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범죄인 배임죄가 바로 자기 소유, 자기 점유물에 대해서 성립될 수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중매매야.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가 바로 요 자기 소유물에 대한 배임죄인 겁니다. 뭐냐면 A가 B한테 10억짜리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4억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잔금 5억을 받고 B한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야 되는데 F라는 자가 찾아와서 12억을 주겠다고 하니까 2억에 눈이 돌아가지고 이 F한테 속전속결로 12억을 다 받고 F 앞으로 등기를 넘겨버렸습니다. 이때 B 입장에서 보면 그 부동산은 누구 거였어? A 소유의 A가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F한테 넘겨버리는 바람에 흔한 말로 B를 엿먹인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야? 배임죄야. 배임죄. 이게 바로 배임죄예요. 이게 이중매매고 이게 바로 배임죄라고 착각하면 안 돼. 아, 배임죄는 자기 소유, 자기 점유물에 대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이다. 노노노노노. 배임죄는 애당초 이익죄이기 때문에 소유, 점유하고 상관없이 성립되는 범죄고 그래서 자기 소유, 자기 점유물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경우만 배임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배임죄가 성립되는 여러 경우 중에서 이렇게 뭐 고가로 납품을 받는 것도 배임이고 담보 없이 신용대출해 주는 것도 배임이고 그다음 뭐 부동산 이중매매인 자기 소유, 자기 점유물도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만이 배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기본 나가리야. 지금 재산범죄를 헤쳐갈 수 있는 세 개의 필살기를 다 배웠어요. 재물이냐 이익이냐 탈취냐 편취냐 소유 점유가 누구냐. 그래서 임자, 그 물건의 임자 누구누구 거 요게 소유인 것이고 현재 물건을 소지 중에 있는 자, 몸에 지니고 있는 자가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범죄,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이 있고 타인이 소유하고 자기가 점유할 때 저지르는 범죄가 횡령, 자기가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범죄가 권리행사 방해죄, 자기 소유, 자기 점유물에 대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게 배임죄입니다. 자, 한편
이 탈취와 편취죄가 뭐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신용카드 범죄의 죄수 관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탈취냐 편취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소유 점유는 한 장 넘어가서 135쪽에 보면 괄호 2번 점유의 유형 타인의 재물을 타인이 점유하는 경우 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게 여긴 빠졌는데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타인 소유의 재물을 타인이 점유하는 경우 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기가 점유하는 경우 타인의 재물로서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건 나중에 배울 거야. 타인의 재물로 재산죄로 영득한 경우 작물죄고 타인의 재물로 자기나 타인이 점유하는 거 손괴죄 자기 재물을 타인이 점유하는 거 권리행사방해죄 나머지는 뭐 나중에 설명할 거고 핵심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요거 세 개면 모든 재산범죄는 다 풀려. 앞으로 내가 재산범죄 해설할 때 이 셋 중에 아닌 거 보세요. 거의 없어. 재물이냐 이익이냐 소유 점유가 누구냐 이걸로 모든 걸 다 끝나는 거야. 딱 하나 이제 여기 탈취 편취에 관해서 A가 B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이걸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백화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A가 B의 카드를 훔쳐 이걸로 물건을 구입하고 100만 원짜리 커플링을 구입하고 그 다음 7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결제 90만 원을 결제했다 합시다. 자, 무슨 죄예요? 당연히 카드를 훔쳤으니 카드 절도고 100만 원짜리 커플링을 백화점 가서 직원한테 제시해서 커플링을 구입했다면 이건 사기입니다. 왜? 그 카드는 자기 카드도 아닌데 갑한테 마치 자기 카드인 양 속이고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고 사기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카드 부정사용죄 소위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남의 카드는 남의 허락 없이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락 없이 쓰는 게 바로 카드 부정사용죄거든. 자, 요거 총론 죄수론 설명할 때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사기죄와 카드 부정사용죄는 실경이다, 상경이다,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포괄일죄이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공부를 개뿔도 못하는 것들은 오히려 잘 맞춰. 아는 학생이 틀릴 수밖에 없다고. 좀 아니까 틀리는 거거든. 아, 1타 2피니까 당연히 상경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했지? 1타 2피면 상경인데 1타 2피인데도 상경이 안 되고 실경이 되는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게 그 예외야. 이거 시험에 나온 거야. 당연히. 실경이야. 1타 2피지만 실경이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1타 2피고 상경이 뭐하러 시험에 나오겠어. 이거 실경이 되는 거고 7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뽑았다면 이건 또 뭐라고? 현금에 대한 절도죄 성립되고 그 다음 역시 카드 부정사용죄 또 성립되는 거야. 현금 서비스도 카드 사용한 거니까 카드 부정사용죄 성립되는 겁니다. 무슨 경합? 역시 실경이야. 인터넷 결제 90만 원을 했다면 이건 뭐? 컴퓨터 사기야. 왜? 사람을 속여가지고 뭐 받아낸 게 아니라
컴퓨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거 컴사기죄. 컴사기죄와 뭐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취, 공갈도 괜찮고 사기도 괜찮습니다. 편취를 해서 100만 원 커플링을 구입하고 7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받고 90만 원 인터넷 결제를 했다면 죄책과 죄수는 어떻게 될까? 요거 편취를 했으니 뭐 사기로 편취했으면 사취, 사기, 공갈로 편취했으면 갈취가 되겠지. 요거 공갈이건 사기건 편취죄가 되고, 그다음 100만 원 커플링 구입한 거 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다. 왜? 비록 기망을 당해서 카드를 쓰라고 건네줬지만, 기망을 당해서 건네주긴 했지만 A는 B로부터 뭐 카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거야. 편취와 탈취의 차이점이 그거야. B가 준 거야. 쓰라고 줬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속아 넘어가서 허락을 해주긴 했지만 허락이 있는 건 맞거든. 이거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예요. 한편 A가 A 명의로 카드사에 가서, 삼성카드사에 가서 A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자기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100만 원 커플링을 구입하고 7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받고 인터넷 결제까지 한 다음 달 돈이 없어 가지고 결제를 못 했어요. 무슨 죄인가? 싸그리다 무죄야.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런데 카드를 발급받은 뒤 다음 달 결제할 능력도 없고 인생 다 그냥 끝장난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 다음 달 나 카드 결제는 못하지만 한도가 500이니까 막 써버리자. 그래서 이걸 썼다면 이건 어떻게 되나? 요거 사기죄고 카드 부정사용죄 돼야 안 돼? 이건 안 돼. 왜? A가 H카드 썼는데 무슨 카드 부정사용죄야? 사기죄고, 현금 서비스 받은 거 이것도 사기야. 갚을 능력도 없이 돈 빌린 거거든. 이것도 사기고, 인터넷 결제한 거 역시 뭐 이것도 사기야. 사기. 카드 부정사용죄는 안 됩니다. 이거 사기죄가 되는 거고, 사기죄 포괄일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A가 삼성카드사에 가서 자기가 B인 것처럼 B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자기 카드가 아니라 B 명의로 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쓰고 돌아다녔다면 어떻게 될까? 쓰고 돌아다녔다면 어떻게 될까? B 명의 카드를 발급받을 때 이게 무슨 죄야? B도 아니면서 B인 것처럼 B 카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카드를 발급받았으니 이거 뭐? 사기죄.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발급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발급 신청서를 B 명의로 작성해야 될 거 아니냐고. 요거 뭐? 사문서 위조 동행사 그리고 사기까지 성립되는 거야.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이거 동행사라고 하죠. 동행사, 사기. 세 개가 다 실경이야. 그 다음 커플링 구입한 거, 이거 뭐? 사기야. B 허락 없이 B 몰래 B 명의 카드 발급받아서 썼으니까 이거 사기죄고, 카드 부정사용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때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한 것은 A 보고 쓰라고 한 게 아니라 B 쓰라고 허락을 해준 거지 A 쓰라고 카드사가 허락해 준 바 없거든. 이건 사기죄와 카드 부정사용죄 성립되고 역시 7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 부분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절도죄와 카드 부정사용죄 성립되고 인터넷 결제를 했다면 역시 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카드 부정사용죄 성립되는 겁니다. 이때 이것과 이거 실경, 이거 실경, 이거 실경이지. 둘, 넷, 6개가 다 실경이야. 그럼 카드 부정사용죄 3개는 이거 어떻게 되냐? 3개. 요건 포괄일죄야. 왜냐하면 남의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한 번만 쓰고 버리나 계속 쓸 게 뻔하거든. 이건 포괄일죄야. 카드 부정사용죄 포괄일죄. 이것과 이것이 실경이고 요것과 요것이 실경이라 하더라도 부정사용죄 3개는 요거는 포괄일죄라고. 요건 포괄일죄라고요. 요것도 포괄일죄고. 그래서 사례 4가지 경우를 보면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탈취와 편취, 그리고 자기 카드 발급받은 건 아니 죄가 안 되니까 이거 뭐 사취, 그리고 이거 뭐 사취. 근데 여기서는 설사 사기로 자기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죄가 안 되고 뭐 사기죄가 안 되지만 남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기고 편취한 뒤에 사용하는 건 불가벌적 사후행위지만 이건 아니야. 왜? 카드사가 A 보고 쓰라고 그랬지 B 보고 쓰라고 허락한 적 없기 때문에 이거 부정사용죄 성립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지만 여기서 사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에요. 이 4가지 경우가 다 판례가 하나씩 다 끼어 있고 하니까 이건 뭐 이거 4가지 경우와 요 3가지 경우, 3가지 경우가 다 암기 노노 요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3범죄의 기초적인 이 196쪽에 보면 내가 이 책이 내 원하는 순서대로 안 돼서 196쪽에 보면 이거 뭐 거기 판례 정리 카드에 관련된 카드에 관련된 것들이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볼까? 소위 만화천국 사건. 갑이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 근처의 만화천국에서 종업원 A가 갑이 잠시 핸드백에 놓고 간 카드를 갑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살짝 꺼내가지고 근처에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에 현금 서비스로 인출한 다음에 카드는 그대로 놓고 도망을 칩니다. 자, A의 죄책을 쫙 불러봐. 일단 카드 몰래 빼가지고 쓴 부분 이건 절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다시 갖다 놨으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뭐 사용절도잖아. 카드를 가질 생각은 없으니까 이건 카드 부분은 이건 무죄, 사용절도로서 무죄고 그 다음 100만 원 현금 서비스 받은 게 뭐야? 현금 절도죄와 카드 부정사용죄 된다 안 된다? 된다. 갑에 허락 없이 썼으니까 카드 허락 없이 쓰면 무조건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거든. 절도죄와 카드 부정사용죄의 뭐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야. 만일 카드까지 갖고 튀었다면 어떻게 되나? 카드 절도죄와 현금 절도죄의 실경이 또 되겠지. 그때는 간단하죠? 답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3범죄 판례를 뭐 수천 개가 되는데 무식하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 바로 뭐 3가지를 가지고 스스로 분석을 해. 그래서 분석이 따박따박 떨어지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분석이 안 되거나 머리가 뭐 거의 쥐가 날 것 같은 건 할 수 없어. 그런 거 몇 개는 이제 외우든가 하고 나머지는 3개의 필살기로 하나하나 풀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3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조금 아까 재물이 뭐라고 그랬어? 유체물, 형체가 있는 물건. 아주 쉽게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요게 이제 재물인데 그래서
1000년 이상 재물은 유체물이다 이래 왔었어. 그러다가 이제 소위 뭐 산업혁명 이후 소위 전기가 발명이 되고, 전기가 지금 다 전기 아닙니까? 전기 같은 에너지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전기를 훔쳐가는 것도 이게 절도가 될 것이냐? 맨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어. 왜? 재물이 아니니까. 절도죄는 유체물에 대한 범죄인데, 전기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전기는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기, 더군다나 뭐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제일 놀라는 게 특히 독일 사람들이 여름에 에어컨 켜놓고 문 열어놓는 거. 독일 사람은 상식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거야 사실은. 독일 애들이 정상이지. 어떻게 에어컨을 켜놓고 그냥 문을 열어놔. 그 아까운 전기를. 그런 식으로 전기를 쓰면 여름에 막 풀로 쓰면 몇백만 원씩 나옵니다. 그걸 갖다 옆집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에어컨을 팡팡 쓰면 옆집한테 몇백만 원 앵기는 거 아니냐고. 엄밀하게 보면 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지, 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들고 온 거 아니니까 배임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신인관계 없으면 배임죄도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에너지들, 전기, 냉기, 온기, 압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뭐 재물의 개념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에너지들,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리 가능성설. 관리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이것도 재물의 개념에 포함시킨 겁니다. 따라서 1. 관리 가능성설, 관리가 가능한 유체물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도 요거 재물로 봅니다. 그래서 유체성설, 이건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만 재물이다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고, 3. 유체물뿐만 아니라 뭐 관리가 가능한 동력, 에너지여야 됩니다. 다만 기억, 아무리 유체물이라도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이건 뭐 재물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해는 유체물이에요, 아니에요? 유체물이지. 눈에 안 보이나? 보이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터치할 수 있지만 이제 터치하기 전에 녹아서 터치가 안 돼서 그렇지, 터치가 가능한 유체물은 맞아. 그러나 해를 무슨 수로 관리해? 태양을 무슨 수로 관리해? 난 깜짝 놀랐습니다. 해가 지구의 몇 배 정도 클까? 50배? 몇 배? 100배?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배. 20만 배. 해는 이만하고 지구는 요만한 거야. 20만 배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지. 해를 무슨 수로 사람이 이걸 관리를 해? 공처럼 관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체물이긴 하지만 인간에 의해서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재물에서 제외됩니다. 재물이 아니라는 건 뭐 해, 달, 태양 이런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의 개인 소유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땅을 팔아먹는 그 소위 우리나라 봉이 김선달 같은 인간이 나왔어요. 말도 안 돼. 미국 법에 의하더라도 설사 달이 사람이 가서 조금 관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달은 뭐 절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소유는 될 수 없고 국제 협약이 맺어졌어. 해나 달 같은 건 어느 국가 하나의 소유로 하지 말자 하는 협약이 맺어졌어요. 따라서 아무리 유체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더라도 관리가 불가능하면 재물이 될 수가 없고, 여기서 관리란 물리적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전파, 정보, 사상, 권리 이런 것들은 재물도 아니고 재산상 이익도 될 수 없습니다. 한편 판례는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광업권, 그리고 남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전화통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전부 다 뭐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며, 더군다나 전화, 광업권, 정보는 에너지도 아니야. 에너지도 아니라면 유체물도 아니란 얘기고, 관리 가능한 에너지, 동력도 아니라면 이건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줄에 문서 4번의 재물성을 부정했다. 4번이라서가 아니라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갑 회사에서 문서 하나를 보관 중인데 조금 중요한 문서예요. 직원놈이 문서를 복사한 다음 원본은 회사에다 그대로 놔두고 이 복사본을 가지고 간 것은, 자, 회사에서 문서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회사 문서는 안 없어졌거든. 물론 이제 복사하는 과정에서 종이 몇 장 들고 거기 전기가 조금 들어갔으니 에너지가 좀 들어갔겠지만 그 경미한 건 이제 절도해서 빼고, 따라서 문서 그 자체를 놔두고 그걸 그대로 복사해 갔다면 이건 절도 안 돼요. 훔쳐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각 회사에서 문서 한 부와 워낙 중요한 문서라서 혹시나 하고 4번 한 부를 만들어 놨었는데 A 직원 이 자식이 4번을 들고 갔다면 절도된다 안 된다? 돼. 이건 되는 거야. 뭐 4번이라서가 아니라 회사 문서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가 안 된다는 얘기지, 문서 4번이 재물이 아니라서가 아니란 뜻이거든. 이건 여기 와 있는 게 적절치 않은 판례입니다. 저 뒤에 가 있을 판례야. 그 다음 구체적 판단으로서 금제품 보기 전에 동그라미 2번 인체 일부나 사체 재물성부터 봅시다. 이게 저 위에 동그라미 3번 유체물 관리할 수 있는 동력, 그 뒤에 4번으로 가야 될 게 일로 좀 내려와 있는 거지 사실. 자, 사람도 유체물이에요 아니에요? 유체물이지. 가서 타치할 수 있고, 단 여자 몸 함부로 타치하면 뭐 성폭행이나 이런 걸로 별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사람은 일단 재물은 아니야. 유체물은 맞지만 재물로 사람을 물건 취급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남학생끼리 얘기지만 대학교 가면 이제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야, 쟤 임자 있냐?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임자라는 건 물건일 때 임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옆에 있는 애가 이제 머리통 치면서 얼굴을 봐라. 쟤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들만 10명이 넘고, 이 새끼야 쟤 지금 누구하고 사귀는데 완전 끝나는 뭐 재벌 아들이랑 사귀어. 쳐다도 보지 마. 머리 때리고 뭐 이러지. 장난으로는 쟤 임자 있냐라고 하지만 사람이 무슨 임자가 있어. 사람은 유체물이지만 뭐 재물이 될 수 없어. 실제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무슨 사연이었느냐면 이 B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 난 뭐 결혼하자마자 애가 생겨가지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막 5년 6년씩 애가 안 생기면 이건 두 부부한테는 정말 큰 고통일 거라고 같아. 생각을 해봐도 지 자식이 없다는 건 인생 허무하잖아. 몇 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애가 생기지 않으면 이혼하기도 쉬워. 왜냐하면 애가 생기면 부부싸움을 했는데 애가 와가지고 애 눈치 빠르거든. 둘이 이상하니까 와가지고 자꾸 찝쩍거리고 둘이 이 떨어져 있게 안 만들어. 애가 자꾸 이상하니까 이거 붙여주려고 한다고. 애가 그 맛에 그냥 애가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또 애가 귀여우니까 헤어지면 얘를 못 보니까 그 웬만하면 이혼 생각이 폭발적으로 터지더라도 애 때문에 참고. 그런데 애가 안 생기면 이혼 많이 해요. 애가 안 생기니까 남자놈이 맨날 술 처먹고 새벽 2시, 3시에 와가지고 여자 잘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 그러다 임신이 됐어. 그러니까 그냥 태도가 돌변한 거지. 7시 땡 하면 들어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딸기 사줄까 뭐 그래 맨날 발주 물러주고 뭐 거의 뭐 로맨틱 가이가 돼버렸어요. 유산이 됐어. 도저히 이 좋아서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남편한테 유산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적정한 때를 봐야 되겠다. 지금 말하면 너무 충격일 테니까. 그러다가 그냥 어영부영 10달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일단 뱃속에다가 뭐 이런 거 넣고 뭐 있는데 이 자식 와가지고 배에다 막 움직이는데 이러고 있어. 스폰지만 있는데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 출장 갔을 때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시녀가 낳은 갓난애기 갑을 데려다가 놓고 자기가 훔쳐다가 놓고 애 오니까 당신 간 사이에 급해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애 낳고 왔다.
아니 얘기를 하지. 뭔 얘기를 해? 뭔 얘기를 해? 그냥 간단하게 내가 코 왔는데 금방 갔다 왔어. 며칠 내에 뭐 몸도 괜찮아, 컨디션도 괜찮아. 애를 안 낳았으니까. 실화야. 팩트입니다. B 무슨 죄야? 사기. 사기죄는 누군가를 속여서 뭐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데 애를 취득한 걸 재물을 취득했다 할 수도 없고 재산상 이익 뭐 100만 원 권리가 생기나 500만 원 권리가 생기나? 배임 앞에 배운 범죄에 있어요. 일단 절도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애기는 재물이 아니니까. 남의 애 몰래 가져오는 게 무슨 죄예요? 배웠잖아. 미성년자 약취죄. 어? 거기 있지. 미성년자 약취죄 설명 안 들었어? 그래서 약취죄는 그냥 약취죄는 없고 미성년자 약취죄만 있다. 일반 약취죄는 없어. 유괴죄라는 공식 명칭이 약취죄야. 보통 유괴는 유괴를 한 다음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 약취를 한 다음 돈을 요구하면 인질강요 내지는 인질강도가 되는 거야. 인질강도. 그 인질강도를 소위 말하는 유괴범이라고 하고 단순히 그냥 애를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애를 자기가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건 만일 B녀가 갑을 납치에다가 C한테 네 자식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이건 인질강도고 그럴 생각이랑 일체 없어. 애가 너무 귀해서 자기는 애 키우고 싶어가지고 애를 훔쳤다면 이건 미성년자 약취죄가 될 수는 있어도 절도나 재산범죄는 될 수가 없어. 애가 재물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건 인신매매죄고 사고 파는 건 인신매매죄고 그냥 내가 팔 생각 없이 내가 키우려고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약취죄라고. 이제 생각나나? 둘이 이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혼 중에 애를 낳고 B녀가 키우기로 했는데 B녀가 키우는 애 몰래 데리고 오면 뭐 이게 바로 약취유인죄거든. 약취유인죄. 몰래 훔쳐와도 약취인이고 살살 꼬드겨 오면 유인이고 훔쳐오면 약취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미성년자 약취죄가 될 수는 있어도 절도 같은 범죄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재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재산범죄란 성립될 수 없고 그 대신 사체도 마찬가지야. 사체도 사람이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사체도 유체물이긴 하지만 뭐 사체 훔쳐오면 무슨 죄야? 이건 아직 안 배웠지. 남의 사체 훔쳐오면 무슨 죄야? 손괴는 망가뜨리는 범죄고 사체를 훔쳐오면 훼손도 망가뜨리는 거고 사체 절도를 공식 명칭으로 사체를 훔쳐오면 사체 절도라는 건 없고 사체는 재물이 아니니까 절도가 안 되고 사체 영득죄라는 범죄가 저 뒤에 사회적 법익에 있다고. 그러니까 애를 훔쳐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시체를 훔쳐오면 사체 영득죄가 될 수 있어도 사람이나 시체는 절대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단 사체의 경우에는 뭐 의학연구실의 연구실용 사체는 요건 재물이 될 수 있어. 요건 대부분 이제 의대를 가면 졸업할 때까지 뭐 사체 해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 뱃속에 창자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배가 그러다가 칼로 창자 끊어내면 큰일 나니까 최소한도 사람 시신을 해부를 해봐야 된다고. 해부할 시체를 어디서 구해? 보통은 이 행렬병자들 길바닥에서 죽은 사람들 시체 제일 비싼 게 겨울에 얼어 죽은 사체가 제일 비싸. 제일 깨끗하거든. 교통사고 이런 거 막 처참하게 뭐 장이 다 파열되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해부해봐야 뭐 얻을 게 없어. 이거 싸고 동산 시체가 제일 비싸요. 그것도 뭐 돈 주고 돈 내가지고 사다가 해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B
B조에서 2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사채를 A조에서 사채를 구입할 수 없죠. B조가 구입해 놓은 사채를 몰래 훔쳐면 이건 절도가 돼. 그래서 의학연구실의 연구용 사채만은 요건 재물이 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사람이건 사채건 절대 재물이 될 수 없고, 사람이나 사채가 재물이 아니라 뭐 사람 신체 일부도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 뭐 의수, 의족도 역시 틀리, 의수, 의족도 이건 재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도 금값이 비싸지니까 A가 지나가던 노인네 B가 금으로 된 틀니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금 틀니를 빼앗기 위해서 B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틀니를 뽑아갔다고 합시다. A 무슨 죄야? 이건 그냥 폭행죄만 될 뿐, 상처를 입었으면 폭행치상은 될 수 있어도 강도는 안 됩니다. 단 틀니를 관리하면서 보통 이제 틀니를 벗어가지고 뭐 용액에다 담가놓고 닦고 하잖아. 할아버지가 공중 화장실에서 틀니를 벗어놓고 화장을 하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놈이 금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들고 튀었다면 절도 돼 안 돼? 요건 돼. 요건 돼. 몸에 붙어 있는 건 신체 일부지만 분리가 됐다면 이건 뭐 요거는 재물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논리로 자고 있는 여학생 머릿결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머리를 죄에 깎아갔다면 절도가 안 되지만 그 여학생이 돈이 없어가지고 가발장수한테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았는데 가발장수 가방에 들어있는 그 머리 요건 뭐 요거는 재물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사람 몸에 붙어있는 한 손가락 또는 의수, 진짜 손가락은 물론 의수나 의족도 요거 뭐 절대 재물이 될 수 없지만 분리된 상태라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연세대 뭐 교수 하나가 여학생들한테 자기 책 안 본다고 머리라도 잘라서 팔든가 아니면 뭐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책을 사서 강의를 들어야지. 어떻게 교수가 자기 책 안 쓴다고 몸 팔아서 책 사라는 소리를 해. 어제 나사대 대학교 강의하면서 한 학생이 자기는 이미 다른 교재로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책을 꼭 사야 되나요? 나는 뭐 쿨한 사람이거든. 안 사도 돼. 네가 사고 싶으면 사고 공부하던 책이 있어서 뭐 그걸로 계속 보고 싶으면 보고 단 그걸로 보면 좀 불편할 거야. 뭐 위치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공이 되면 그냥 그걸 하고 정 필요하면 옆에 있는 내 책 갖고 있는 애 그 판례를 보면서 같이 하든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쪼잔하게 그거 안 산다고 갔다가 뭐 몸 팔아서 사라고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따라서 신체나 사체도 절대 재물이 될 수 없지만 단 분리된 신체 일부나 뭐 의학 연구용으로 된 사체 요거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 알다시피 재산범죄는 대부분 다 뭐 점유나 소유를 침해해야 돼. 그래서 소위 금제품 과 또는 무주물 그리고 점유 이탈물 점유 이탈물이 먼저인데 여기선 금제품만 설명하고 또 저 뒤에 가서 점유 이탈물 따로 설명, 무주물 따로 설명하고 내 책에는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일단 금제품은 소유 점유가 금지가 돼. 그래서 원래는 재산범죄는 다 타인 소유나 타인 점유를 뭐 침해하는 범죄인데 소유 점유 자체가 허락이 안 되니까 소유 점유를 침해할 일이 없고 소유 점유를 침해 안 하니 재산범죄는 성립될 수 없죠. 단 금제품에도 절대적 금제품이 있고 상대적 금제품이 있어요. 절대적 금제품은 소유와 점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위조통화, 아편 흡식기 이런 것들이 요 절대적
위조 통화와 아편 흡식기 이런 것들은 절대적 금제품으로서 소유도 안 되고 점유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금제품은 소유는 허용하는데 물론 점유도 허용은 하는데 허락을 받은 자의 점유만 허용이 되고 허락 없는 자는 점유가 인정이 안 돼요. 마약류 같은 게 그렇습니다. 마약류. 자,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취제나 진통제는 다 마약류예요. 따라서 이 마약류는 예를 들어서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프로포폴은 이건 마약류고 병원에서 프로포폴 어서 구해 제약회사에 가서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면 병원 거야. 병원 거. 그리고 의사만이 치료 목적으로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의사 아닌 것들이 점유하면 이게 마약류 소지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절대적 금제품은 소유도 점유도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재물이 될 수가 없지만 상대적 금제품은 소유가 허용되고 점유가 허용되는 이상 요거는 재물성을 갖고 있다고. 따라서 위조통화나 아편 흡식기를 훔치면 절대 절도 같은 범죄는 성립될 수 없지만 프로포폴을 훔치면 어떻게 돼? 요거 절도죄 성립돼. 그리고 훔친 뒤에 이걸 갖고 있으면 마약 소지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에 이제 소위 군용 휘발유도 그렇죠. 군용 휘발유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안 하더만 원래 우리나라 휘발유 값이 1리터에 1,000원 정도 했었어요. 900원 정도 했었습니다. 휘발유 값이 갑자기 이 900원이 뭐야? 600원, 700원 했었지. 갑자기 2배로 뛴 것은 IMF 때 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IMF 때 김대중 정부가 IMF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기름값을 일단 올리고 나중에 IMF가 정상화되면 올렸던 기름값은 다시 원상복귀하겠다고 하더니 흔한 말로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오거든. 거기서 수십조가 들어오거든. 그러니 이 국가가 이 수십조를 걷어들인 이 맛을 못 버리는 거야.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못 버리듯이.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기대도 안 했고 문재인이나 좀 하려나 했더니 문재인도 안 하고. 미국은 지금 1리터에 물값 하나밖에 800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1,600원 하잖아. 그 세금을 전부 국가가 걷어간다고. 부자들은 상관없어. 그까짓 거 몇백 원 더 내는 거야. 이건희가 몇백 원 더 내는 거 신경 쓰겠습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이 허리가 휘지. 군용 휘발유도 세금이 없어 이건. 그래서 우리가 사면 1,600원인데 국방부에서 정유회사에서 살 때는 국방부가 정유회사에서 살 때는 900원이면 사. 8,900원이면. 그 대신 이 군용 휘발유는 반드시 국방부가 소유하고 누구가 군인들만이 훈련용 등으로 사용해야지 군인 아닌 것들이 이걸 사용하면 안 돼. 그렇다면 군용 휘발유를 훔치면 절도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렇다면 얼핏 보면 마약류나 위조통화, 아편흡식기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절대적 금제품과 상대적 금제품의 차이점이 뭘까? 이건 좋은 용도로 사용될 구석이 전혀 없는 것들이고 이건 좋은 용도로 사용될 구석이 있어. 치료용으로, 국방용으로. 단 그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세금 혜택을 뺏어가니까 이건 안 되지. 얼마 전에 저 군용 그 휘발유나 이런 거 훔치다가 이거 송유관 뚫고 훔치다가 불 나가지고 뒤지고 막 그랬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 한편 점유이탈물은 소유, 점유 당연히 인정되는 물건입니다. 단 현재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 점유 당연히 인정되고 소유와 점유가 당연히 인정되고 현재 그 물건에 소유자는 있는데 그 물건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해서 아무도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점유자가 없는 상태. 예를 들면
내가 시계줄이 끌러져 가지고 길바닥에 이게 떨어졌다고 합시다. 근데도 모르고 가고 있어. 바로 이 시계는 내 건데 그 길바닥에 떨어진 그 시계는 아무도 점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바로 점유 이탈물이 되는 겁니다. 점유 이탈물은 뭐 주워 가지면 어떤 놈이 내 줄이 끊어져서 길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주워 가지면 그 인간 무슨 죄예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는 범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예 소유 점유가 가능은 한데 현재 그 물건을 소유자도 아무도 없고 점유자도 아무도 없는 거, 이걸 무주물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주인 주자, 임자가 이 주인 아닙니까? 임자가 주인 아니야? 없을 무자, 주인 주자, 주인이 없는 물건, 이게 바로 무주물이고, 무주물은 소유자도 없고 점유자도 없으니 이걸 가져가더라도 소유나 점유를 침탈할 일이 없죠. 민법상 무주물은 선점, 먼저 점유를 취득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게 됩니다. 소위 산에 뛰어다니는 멧돼지, 임자 없는 물건입니다. 유채물 맞지? 이거 잡은 놈이 가지는 거야. 잡은 놈이 그 멧돼지를 잡은 놈이 소유권까지 취득합니다. 물론 불법으로 포획하면 자연보호법 위반이 되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고 잡은 놈이 임자가 되는 거야. 똑같은 이유로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던 뭐 바닷가에 널려 있는 바지락이나 뭐 비단조개, 바지락이나 비단조개도 이거 뭐 양식이 아닌 한 뭐 무주물이고 아무나 주워 가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단 수산업법이 남의 어업구역에 가서 그런 자연산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수산업법이 막고 있는데 그 수산업법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절도 같은 범죄는 안 돼. 이건 시험에 2번이나 나와서 비단조개와 바지락 이게 바로 무주물인 거예요. 그래서 금제품, 절대적 금제품과 상대적 금제품, 점유이탈물, 무주물 세 가지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따라서 절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아니지만 세 번째 줄 아편 흡식기나 위조 통화 이거는 재물이 아니지만 위조 대마초, 대마나 마약류는 이거 뭐 재물이고 위조된 유가증권 이건 줄구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위조 통화와 마찬가지로 뭐 위조 유가증권도 절대적 금제품이거든. 그러면 위조 유가증권이 절대적 금제품이라면 뭐 재산범죄가 성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거 재물성을 인정했거든. 이게 유명한 그 위조된 유가증권 여기다 줄 긋고 무주 리조트 스키장 그 탑승권, 무주 리조트에 그게 뭐야? 그 스키 타러 올라가는 거 케이블카처럼 된 거. 이거? 그 탑승권. 요게 일종의 유가증권이거든. 유가증권입니다. 탑승할 수 있는 권리가 내포되어 있는 유가증권이거든. 이걸 갖다 위조해 가지고 위조가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 중앙 컴퓨터에 가가지고 이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 종일권을 100매를 뽑으라고 컴퓨터로 때린 거야. 그러니까 탑승권에서 탑승권 발매기에서 100장이 쫙 나온 거지. 이걸 끊어다 팔아먹었는데 이게 바로 뭐 돈도 안 넣고 뽑았으니 이게 위조 유가증권이고 이걸 빼간 걸 절도죄로 처벌했어요. 원래 이론상으로 보면 그 위조된 유가증권은 절대적 금제품이고 재물이 아니라면 절도죄가 안 돼야 정상 아니냐고 됐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이것도 모르면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맞춰. 아는 사람이 틀리지 오히려. 그래서 이 무주 리조트 리프트 탑승권, 무주 리조트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 이건 유가증권이고 위조된 유가증권인데도 그렇다면 절대적 금제품으로서 재물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재물성을 인정했다는 거 시험에 그래서 몇 번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서 재물의 경제적 가치. 이건 점심 먹고 봅시다. 점심 먹고 2시부터 봅시다.